반야 송은일 제1권 4장 사신 총명. 대체 어딜 가고 싶어서 한 달씩이나 집을 비우겠다는 거냐? 그동안 길어야 2, 3일, 그것도 반야가 허락할 때만 홀로 먼 나들이를 해왔던 동마로였다. 그런 아이가 한 달씩이나 되는 여행을 하겠다지 않는가? 유울에는 느닷없는 일에 놀라기보다 불안했다. 밖엔 여름비가 사납게 몰아쳤다. 동무들이 금강산이라는 북녘의 산에 가보자 하더이다. 한양에서 대여세 정도 길이라 하니 넉넉히 잡아 한 달이지 그 안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한양 구경도 아니고 하늘 아래 온통 산인데 또 산 구경을 가자고 그 먼 길을 떠난다는 말이냐? 엄마는 납득을 못하겠구나. 오는 길에는 동해 구경도 하자 하였습니다. 동해에는 수평선이라는 게 보인다 합니다. 철없는 객기인 줄 아오나 어머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갈 수는 있느냐? 유울의 물음에 동마로가 멈칫하는가 싶더니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니 떠나겠노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유울에는 허락해야 하는 상황임을 직감한 참이었다. 저는 스승이자 주인으로 삼은 공세포 선주집에서 일하고 공부한다지만 무슨 주인이 공부를 시켜줄 것이며 한 달이나 일터를 비우겠다는 일꾼을 봐줄 것인가? 8천 신분에 지금 든 식자로도 넘치거니와 써먹을 데도 없는 글 공부를 하러 다니는 것은 아닐 테고 젊은 놈들이 모여 무슨 일인가를 꾸미는 게 분명했다. 언제부턴지 너무 커버린 듯 느껴지던 동마로였다. 게다가 아이한테 깃들어가는 기상과 무게가 천민 집안의 젊은 남정네로 보기엔 심히 넘치거나 깊었다. 선주가 허락을 하시더냐? 예, 장사란 어차피 세상 보는 눈이라 하시며 세상 구경을 하고 오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오가는 길에 그놈을 팔러도 못사게 보라는 명이 계셨고요. 허면 반야한테는 물어보았니? 네 언니가 뭐라 해? 어머니께 허락받은 뒤 말하려 미뤘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알고 있겠죠. 그건 그렇지 않다, 동마로. 언제라고 식구들 상대로 공수하는 반야냐? 식구는 그저 식구인 것이야. 반야한테 물어라. 엄마는 내 언니가 좋다 하면 허락하련다. 그리고 혹여 허락을 받으면 언제 떠나려고? 오늘 술시쯤에요. 뭐? 이울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마로를 건너다 보았다. 다 죽어가던 아이를 받아들여 10년 넘게 키운 보람이 겨우 이것인가 싶어 서운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무슨 일인가를 작심한 듯해 두려운 것이다. 저 비바람이 오늘 안으로 그칠 것 같지 않은데 떠나겠다는 게야. 기어이. 얼마 전부터 장난인 듯 시작했던 논의였지만 어젯밤에는 당장 행하지 않으면 평생 해보지 못하리라고 결론이 난 탓에 일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언니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빠지겠습니다. 동마로는 짐짓 천연덕스럽게 말했지만 유울에는 위안이 되지 않았다. 이미 결정난 사항을 통고하고 있거니와 허락받으리란 걸 알면서 청하고 있지 않은가. 동마로도 자신의 청이 강요라는 걸 충분히 알았다. 지금껏 뜻거슬러 본 적 없는 어머니였다. 거스릴 일 자체가 없었다. 하염없이 베풀어 주시는 깊이 모를 우물 같은 분이었다. 한데 동마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젯밤 날벼락처럼 사신 총령이 내렸다. 나흘 후 유든날 새벽 4경 종이 울릴 때까지 경상도 김천, 고을, 관악거리 주막에
당도에 있으라는 명이었다. 동마로가 위품의 계를 받은 지 1년 8달째였다. 자신을 사람으로 키운 분은 어머니였으나 사내로 키워주는 곳은 사신계였다. 사람 목숨이 하늘에 달렸음을 수긍해야 하는 데가 어머니에 속한 세상이라면 사신계는 사람 목숨이 사람 손에 달렸음을 알게 했다.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마로는 전율했다. 그건 환희였다. 그 사실을 시험하듯 사신 총령이 내렸다. 명을 받들기로 서원했으므로 가야 했다. 어딜 휘돌며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나 가고도 싶었다. 날마다 피가 끓었다. 넓은 세상을 보고 싶고 무사로서의 자신도 시험해보고 싶었다. 걸리느니 식구들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신 총령에 따르겠노라고 맹세할 때 단지 의례요 요식행위라 여겼던가. 식구들과 사신 총령이 서로를 위반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을 새가 없었다. 사신계에 대한 침묵의 명을 천성처럼 받들고 살면서도 설마 총령을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걱정을 아니할 수는 없게 된 것 같다만 나가서 반야한테 물어보아라. 혹여 반야가 말리거든 까닭이 있을 터이니 너도 마음을 접어주면 좋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요새 집안에 들이은 근심이 많지 않니? 눈에 보이는 유다른 일은 없었다. 식구가 더 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 무의식에서 비롯된 불안이 큰 것이다. 반야가 온주에 다녀온 뒤부터였다. 영신아 씨 죽음은 차마 쳐다보기 어려웠다. 흙탕물에 불고 잉어들에 뜯겨 살점이 흐물흐물했다. 눈동자도 없었다. 12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젖가슴과 배에 돌을 매단 채 진흙 속에서 나온 그네들 몸에서 물것들의 애벌레들이 꾸역꾸역 미어져 나왔다. 동마루는 반야가 시신들을 못 보게 하고 싶었으나 반야는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 사내들보다 더 또렷한 눈으로 인양 작업을 지켜보았다. 죽음의 돌을 매단 끈들은 양반 사내들이 도포를 묶는 띠였다. 그 띠들로 범인들의 단초를 잡았거니와 반야가 가리킨 방의 주인들이 여행을 빙자하고 서원에 나오지 않은 지가 열흘 넘었음이 밝혀졌다. 시신들은 건져낸 날로 다비를 치렀고 사건은 온주 현령의 손을 넘어 온양 군수와 목사한테로 확대되었다. 사흘간 거기까지 지켜보다 돌아왔다. 지금쯤은 사건이 감사를 넘어 한양에 이르렀을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반야나 집에 유다른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어머니 앞에 허리를 수그리고 방을 나온 동마로는 저만치 가로놓인 신당채를 건너다 보았다. 반야는 새벽부터 수십 명 손님을 받고 나서 기진한 뒤 목욕하고 잠이 들어 있었다. 끼니도 걸은 채였다. 잠든 반야는 원래 아무도 깨울 수 없었다.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나서도 기진을 못했다. 헌데 여름날 고기에 시파리 끓듯 집에 사람이 끓었다. 그전이라고 단 하루인들 손님 없는 날이 있었을까만 요즘은 숫째 집이 아침 저녁으로 벌어지는 장터가 된 듯했다. 온주에 다녀온 뒤로 반야가 아이의 깃발처럼 내걸린 탓이었다. 온양 큰 장거리에는 사실보다 더 부푼 소문들이 하염없이 건너다녔다. 최근에는 몇백 리 밖 한양의 되걸 이야기까지 끼어들었다. 임금을 가운데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 피터지게 싸우는 벼슬아치들이 영신아 씨를 해한 자들에 대한 벌을 두고도 싸운다는 것이었다. 사인 나리와 참의 영감이 벼슬을 그만둔 것은
요새 세력 싸움에서 밀리는 소론파이기 때문인데 우세한 노론파가 범인들을 두둔하고 있다고도 했다. 옷감 가게나 약재상이나 유기전에서 강 건너에 난 부르를 구경하듯 재미나게 해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동마루는 어지러웠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듯 반야는 신당 밖의 상황에 마음 쓰지 않았다. 예전보다 더 자주 씻고 더 많이 잤다. 보고 싶은 만큼 점사를 보았고 보기 싫으면 하루 내내라도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다. 꼭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싶어 때때로 불안한 와중에 동마루는 집을 비워야 하게 생긴 것이다. 어머니께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돌아올 수 있을지 혹은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언니, 어머니께 걱정 들었어요? 안채마루에서 꽃님이와 놀던 강수가 물었다. 점심 상머리에서 어두웠던 동마루의 기색을 어린 녀석도 알아챈 것이다. 비바람 때문에 마루로 날라들었을 잠자리를 잡아 실로 묶고 실끝을 붙들고 있다. 꼬리를 묶인 채 할 일 없이 날아올랐다 곤두박질하는 잠자리가 여느 날과 달리 마음 쓰였다. 그런 거 아냐, 강수야. 그리고 그 잠자리 상하지 않게 데리고 놀다가 실프로 날려줘라. 알겠지? 강수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꽃님이가 손에 풀각시를 든 채 다가와 안아달라고 팔을 벌린다. 동마루가 꽃님을 안아 올려 볼을 맞대 문지르자 아이가 자지러졌다. 강수, 꽃님이 올리지 말고 잘 데리고 놀아. 동마루는 아이들을 두고 빛발이 거세게 드는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신당 옆 참빛나무 가지들이 사정없이 흔들리며 푸른 잎을 날렸다. 주렴이 드리워진 신당 안으로 들어서서 사방을 향하여 각기 3배씩을 올린 뒤 신당 옆으로 난 쪽문을 통해 반야의 방으로 들어섰다. 밖에 폭우가 내리는지 태풍이 부는지 모른 채 반야는 흰 이부자리에 배꽃처럼 잠들어 있었다. 눈시리게 흰 세모시 옷을 입고 버선을 신은 채 모로 누웠는데 숨을 쉬는가 싶게 창백하다. 역시나 오늘 아침에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동마루는 문을 등에 지고 앉는다. 바람 들지 말라고 앞문을 닫아놓은 탓에 몹시 덥다. 6월 열하루, 비가 아니라면 염천일 날이었다. 반야는 더위를 타지 않는다. 혹한에 함께 나들이 할 때 추위 타는 것도 못 보았다. 하니 얼마간 집을 비운다 해도 식구들은 끄덕없이 살터이다. 깨금 아저씨와 나무 언니가 부실해도 뗄나무 해드리는 일이며 엔간한 일은 시키는 대로 했다. 더구나 깨금 아저씨는 전에 옹기장이었다. 그는 10여 년 전 돌림병이 돌았을 때 두 딸아이 깨금 소금과 함께 병에 걸렸다. 그때 두 딸을 놓치고 살아난 그는 반편이가 되었지만 손재주가 남아 집 안팎을 보살필 줄 알았다. 반야의 목욕 시중은 그대가 할 것이다. 동마루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앉은 채 눈을 감는다. 새벽 불공이 이루어지던 즈음에 집에 들어왔으나 한잠도 자지 못했다. 먼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긴장, 식구들에 대한 근심이 뒤엉켜 눈을 붙일 수 없었다. 반야한테 여행 이야기를 꺼낼 틈을 엿보느라 신경이 곤두서기도 했다. 깜빡 잠이 들었던가 소스라쳐 일어나니 반야는 아직 그대로다. 발이 들이운 그림자를 보니 신시가 가까워 오고 있다. 어젯밤 받은 나흘 시안에서 벌써 하루를 다 까먹었다. 사흘 뒤라고 해도 새벽까지 도착해야 하니 이틀 남짓 남은 셈이었다. 기한을 어기면 총령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다. 총령을 어겼을 때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었다. 동마로는 여행 준비를 마저 해놓기 위해 일어섰다. 새해 전 반야와 다녀왔던 김천 황악산의 직지사까지는 가는 데만 엿새가 걸렸다. 두리번 구경하고 끼니 때는 먹고 어두워지면 주막에 들어 자가며 걸은 길이었다. 홀로 걸으면 이틀이면 닿을 것이나 오늘 해지기 전에 출발해야 한다. 발을 들추고 결연히 문을 밀고 나서던 동화로는 그러나 나가지 못한다.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대신 방문을 닫고 돌아섰다. 아래목 반야의 이부자리 옆에 주저앉고는 몸을 굽혀 반야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댔다. 일어나요, 제발. 몸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술을 댄 채 반야의 상반신을 일으켜 안았다. 동마로는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고 반야의 이새를 열었다. 연이 열렸다. 반야의 혀가 나와 동마로를 맞이하는가 싶더니 어울려 주었다. 혀가 뒤엉킨 채 동마로의 한 손이 반야의 가슴을 더듬었다. 치마 말기에 묻혀 젖이 잡히지 않자 말기에 맺힌 매듭끈을 서슴없이 잡아당긴다. 금세 헐거워진 말기 밑에서 반야의 젖가슴이 자그맣고도 동그랗게 솟아올랐다. 젖가슴을 쓰다듬던 손이 반야의 배를 지나 사태에 이르렀다. 고쟁이를 끌어내리고 치마를 걷어냈다. 혹겹 속치마 차림이 되고도 반야는 눈을 뜨지 않았다. 비로소 동마로는 반야가 잠든 채 하며 몸을 내맡기고 있음을, 반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울먹해진다. 서러움이 격정을 다스렸다. 숨 넘어갈 듯 성급했던 동마로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적삼 고름과 속적삼 고리를 풀어 옷옷을 벗기고 속치마를 걷어내자 반야의 희디흰 알몸이 드러났다. 동마로는 그 몸에 고루 자신의 입술을 대면서 제 몸에 걸린 것들을 벗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다. 그저 사내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다. 반야의 삿속으로 들어서서 움직일 때 잠든 반야가 두 팔로 자신의 목을 휘감고 입술을 찾아 맞댈 때조차도 제정신은 아니었다. 마침내 반야의 몸 안에서 동마로의 몸이 폭발했다. 죽음의 순간에 맞닥뜨리면 이럴 터였다. 반야도 눈을 감은 채 동마로에 매달려 전율했다. 아찔한 합일이었다. 김천 고을 지죽은짓 고요한 관아거리에 도착했을 때는 삼경 중간 즈음이었다. 주막들조차 불을 꺼버리고 잠든 시각, 불 켜진 호롱불 하나가 눈에 띄었다. 호롱불 등피에 쓰인 글자가 백이다. 동마로는 처마에 호롱불 하나를 켜놓고 사립을 여틈하게 열어놓은 주막으로 들어갔다. 아마도 백호부에 속한 사신계원이 운영하는 집일 터였다. 집 뒤편에서 엷은 빛이 느껴져 돌아가 보니 별채 같은 초막에 불이 켜져 있다. 동마로의 인기척에 문이 열렸다. 좁은 방 안에 젊은 사내 다섯이 누워 눈을 붙이고 있었다. 동마로한테 문을 열어준 사내는 체구가 동마로보다 작았지만 너덧살은 많을 듯했다. 온영 현문에서 왔습니다. 동마로의 속삭임에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깐이나마 눈을 붙이겠냐는 듯 방 안에서 자는 사람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비바람과 무더위를 헤집으며 먼 길 달려온 젊은 사내들의 시큰한 몸내가 문 밖까지 진동했다.
동마루는 한잠 자고 온 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어제 축풍형을 넘어와 일찌감치 주막에 들었다가 2시즌을 자고 온 참이었다. 새해 전 산에 복색을 했던 반야와 형제처럼 묵었던 곳이었다. 주막의 안주인이 그때 함께 왔던 어여쁜 아우는 오지 않았냐고 묻는 바람에 동마루는 뜨끔했다. 자신이 은밀한 명을 받아 움직이는 중임을 그네가 상기시켰던 것이다. 사내가 동마루한테 들어오라 하는 대신 밖으로 나와 초막 옆에 와상으로 가앉더니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너는 한양 서소문 밖 주작원에서 왔습니다. 병진이라 하오. 주작부는 정, 귀, 유, 성, 장, 익, 진의 품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병진은 5급인 장품이다. 동마루입니다. 병진이 내민 손을 잡으며 동마루도 속삭였다. 컴컴한 그림자인 듯 두 사람이 차례로 들어왔다. 서로의 소속과 이름만 주고받았을 뿐 대화는 삼갔다. 관아에서 울리는 자경 종소리가 났다. 잠들어 있던 사내들이 일어나 소리 없이 행장을 추스르고 있을 때 주막 안채에서 나지막한 인기척과 함께 두 사람이 초막 쪽으로 돌아왔다.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검은 도포의 사내와 잿빛 도포의 사내였다. 잿빛 도포가 사립 얼음에서 보초를 서는 사이 검은 도포를 입은 이가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훑고 나서 입을 열었다. 이 길로 나가 성포에 닿으면 인왕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이에서 20리길이고 개가 김천 백호 선원이요. 거기 새로운 호패들이 준비되어 있어. 둘씩 짝지어 움직이되 이목을 끌지 않아야 할 것이고 모레 진시 전에 김해고을 대동리 바닷가 현무 선원에 도착하시오. 거기서 다음 명이 내릴 것이며 그 명을 실행한 뒤 다음 명을 받게 될 것이오. 무슨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말을 마친 검은 도포가 방을 나갔다. 어느새 짝들이 지어졌던지 방 안의 사신개원들이 소리 없이 사립을 빠져나갔다. 동마루도 병진과 더불어 백호 선원으로 향했다. 동마루 못지않게 병진의 걸음도 빨랐으므로 2~50경이 지날 즈음 백호 선원에 닿았다. 여명 속에서 가지각색의 호패 하나씩을 받았다. 동마루가 받은 나무 호패는 상민의 것으로 갑진년에 김천에서 태어난 장이감이라 쓰여 있다. 갑진년은 반야가 태어난 해였다. 동마루는 실상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다. 반야를 따라 은샘이 집에 들었고 며칠 뒤 어른들이 몇 살이냐 물었을 때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았다. 그때 몸피가 반야보다 작아 1살이 적은 것으로 되었다. 어쨌든 처음 생긴 호패였다. 조세와 군역과 부역을 하지 않는 대신 호패도 받지 못하는 종자 중 하나가 동마루였다. 20살의 장이감. 동마루는 호패를 허리춤에 묶으며 웃는다. 든든하지 않은가? 반야와 더불어 나선 길에서 두 사람은 형제이거나 내외간이었다. 될수록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도 두 사람이 청것들이어서 곤욕치를 일은 없었다. 근동 사람들은 반야가 꼭각시 보살임을 알아보았고 먼 동네 사람들은 반야의 자태와 해맑은 연기에 홀려 청것들임을 몰랐다. 그러고 보면 오랫동안 호패 없이도 반야 그늘에서 평화롭게 살아온 셈이었다. 날이 밝은 연후에 병진과 동마루는 주막에 들러 요기를 했다. 국밥을 거의 다 먹었을 즈음 문득 병진이 동마루한테 물었다. 정생 혹 장가 드셨소? 김생이 된 병진이 동마루의 새 이름을 장난스레 호칭했다. 예. 어쩌다 장가 들었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대답한 지 1년이 넘었다. 재작년 설에
상투를 틀고 난 뒤부터였다.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김생은 어떠십니까? 난 아직 미장가요. 아니, 상처를 했다고 해야겠군요. 청혼하고 혼인 기다리던 중에 아내 될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장가도 못 들어보고 호라비가 된 셈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영 장가들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길을 떠나오려니 문득 그 미련이 생기더이다. 자식이 있었더라면 연로하신 부모께 저지른 불효를 약간이나마 덜 것을 싶은 병진은 알 수 없는 만약의 사태를 떠올린 것이다. 동마루도 아무것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다. 떠나오던 날 신시가 다 되어 잠에서 깨어난 반야에게 여행을 떠난다고 알렸다. 반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한마디를 건네오지 않고 제 할 일만 했다. 다녀오겠노라고 인사하러 들렀을 때도 반야는 물 담긴 사발에다 치자 꽃잎을 띄우고 그것만 들여다보았다. 신땅 가득 꽃향기가 차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야울야울 떠다니는 꽃잎들에 어떤 말이 담겨있나. 동마로는 반야의 입이 열리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지만 반야는 침묵했다. 할 일 없이 동마로가 일어섰을 때 마침내 말소리가 들렸다. 기다리는 식구가 적잖은 건 알지? 그 한마디뿐이었으나 동마루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돌아가 장가 들고 아이 낳으시고 효도하시면 되죠. 저는 그럴 참인데요. 그래야지요. 병진이 웃더니 뚝배기를 들어 남은 국물을 죄 마시고는 내려놓는다. 주막드나꾼인 젊은 계집이 아까부터 두 사람을 기웃거리다 요기가 끝나니 쟁걸음으로 숭늉을 내왔다. 거리낌 없이 동마루한테 눈웃음을 지어 보인다. 병진이 계집을 흘기며 한마디 했다. 이보 처자, 그 어느 집 방향이 틀렸소. 그쪽은 벌써 장가드 몸이라 그 말이오. 제가 어쨌다고 그러셔요? 밥 먹는 내내 어느 젊은 부인의 서방 얼굴이 반나마 다른 것 같다 하는 말이오. 임자 없는 위인을 그리 봐주면 적선이나 될 터인데 이 손님한테 자꾸 눈이 가는 걸 어찌하여요? 허니 어쩐다. 우린 지금 가야겠는데 밥값으로 장서방을 놓고 갈까? 부디 그리 하셔요. 계집의 거침없는 응대에 두 사람은 시원하게 웃어젖히고 밥값을 치른 뒤 김해로 향한다. 밥값은 동마루가 냈다. 어머니가 노자로 주신 은자가 말 한 피를 사고도 남을 만큼이었다. 꼭 아들 살림 내보내는 모친 같아 물리려 했을 때 어머니는 동무들과 함께 배골치 말라며 기어이 주셨다. 무격 집안의 아들로 살면서 자신만큼 호강하며 자유롭게 지내온 종자는 없을 터였다. 굶은 적도 헐벗은 적도 없거니와 온갖 정도 듬뿍 받았다. 동머러가 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기억은 백지처럼 비었다. 그 백지에 달이 비친 음영처럼 드리운 움직임 같은 것이 있기는 했다. 얻어맞고 내던져지고 배고파 울던 어린 아이. 그러다 가마니에 쌓여 지게에 실린 채 내버려지던 아이. 그 아이의 첫 기억은 반야였다. 죽었다가 살아났던지 처음 태어났던지 정신을 차려보니 7살 반야가 입을 맞추고 있었다. 뭔가를 먹여주던 잠이던 반야가 환히 웃으며 외쳤다. 그것 봐, 살았지? 자신이 그때 앓은 병이 천행두였다는 것을 동마루는 몇 해 뒤에 알았다. 이틀 뒤 새벽에 두 사람은 대동리 바닷가에 도착했다. 내륙 깊숙이 강물처럼 들어온 좁장한 바다에 여명이 드리워지는 참이었다. 대동 현무 선원은 공세포 선원이 그렇듯 바닷가 옆 산마루에 얹혀 있었다. 아직 몇 시도 되기 전이었지만 벌써 여러 사람들이 당도해 있었다.
다른 경로를 통해 도착한 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땀을 걷고 나자 집합영이 떨어졌다. 20명의 오품들 앞에 어느 읍성인 듯 싶은 커다란 그림 여러 장과 초상 넉 장이 펼쳐져 있었다. 동관, 서관이라 명명된 조감도와 내부 구조가 상세히 그려진 그 그림은 부산포 초량의 외관이라 했다. 그 외관에 장사치를 가장하고 조선의 정세를 살펴 외국으로 보내는 간자들이 있는 바, 그들을 모두 조선인이라는 것이다. 외국의 간자가 되어 이적질을 하는 그들이 백성들의 삶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더 놔두면 지난 임진난과 같은 양상의 전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들이 1년 내에 한 차례 외관에 모이는 시기가 이즈음이니 그들을 제거하라는 게 사신총령의 내용이었다. 그 자들을 제거한 뒤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없었다. 단 거사하다 잘못되어 저들 손에 잡히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사신계와의 고리를 끊으라는 명이 덧붙었다. 자진을 하라는 뜻이었다. 첫 임무에 배수진이 쳐진 것이다. 5명씩으로 한 조가 짜였다. 한 조에서도 조장 아래 둘씩 짝이 지어져 손발을 맞췄다. 동마로가 속한 조에서는 승판과 걸석이 짝이었고 동마로의 짝은 민이었다. 25살인 민이는 경상도 청송백호 선원에서 왔다고 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수련해온 사내들이지만 후련은 혹독하게 이루어졌다. 높은 담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어야 했다. 지각으로 솟은 담을 맨손으로 타 넘을 수도 있어야 했다. 산에 깎아지른 절벽이 훈련장이었다. 그간 갈고 닦은 24기의 무예 중 특기 종목이 무엇인지 시험되었고 그 한 가지를 집중 수련했다. 동마로는 검이었다. 장검과 단검 두 종류를 즐겨 수련해왔지만 이번에는 단검과 권수를 주무기로 훈련했다. 다만 사람을 상대로 사용해보지 못했으므로 살아있는 것을 베고 찌르고 치는 훈련을 거듭했다. 숲속에서 눈에 띄는 짐승들 명주를 단숨에 끊기 위해 몸을 사를 떼면 반야의 눈길이 미치는 것 같아 동마로의 목덜미가 서늘했다. 짝을 상대로 멱다는 연습을 하다 간발의 차이로 물러날 때, 짝이 자신의 멱을 놓고 물러날 때 스스로의 목을 한 차례 쓰다듬노라면 그리움이 여울같이 요동쳤다. 한 달 안에 돌아가기는 어림없으리라는 게 이미 판명되었지만 살아 돌아갈 자신은 있었다. 긴장은 있어도 두려움은 없었다. 기다리는 식구들이 적자는 건 알지? 반야의 그 말은 동마로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보름간의 훈련 뒤 외관 얼음으로 들어갔다. 성곽으로 둘러싸인 외관은 경비가 삼엄했다. 검문이 철저해 변장을 하고도 문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예행도 어려웠다. 워낙 넓고 건물들이 많은 데다 밤 경비는 훨씬 단단했다. 내부 출입이 자유로운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표적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동관과 서관 사이 숲으로 숨어들어 탐찰만 줄곧 했다. 외관 출입 상인이 표적들이 머무는 위치를 파악해 알려온 건 외관 근방에서 탐색으로 사흘을 보낸 뒤였다. 표적들은 공교롭게도 전부 동관에서 건물 하나씩을 차지하고 묵고 있었다. 위험 부담이 훨씬 컸다. 외국에서 큰 배가 무리지어 들어온 이튿날 개원들은 첫 새벽에 일을 거행하기로 하고 마련에 입은 경비병 복색을 한 채 조별로 흩어졌다.
동마론의 조도 조장을 따라 담을 넘어 잠입한 뒤 담장 밑에서 검은 복면을 썼다. 조별로 맡은 임무를 동시에 소리 없이 제거하는 게 관건이었다. 건물마다 경비들이 보초를 섰다. 그들을 처치하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조장이 승판과 걸석에게 경비병들을 죽이지 말고 기절시키라 신호했다. 마당에서 하품을 하며 날 밝기를 기다리던 두 경비병이 그림자처럼 다가든 승판과 걸석에게 제압되어 찍소리도 못 내고 넘어졌다. 넘어짐과 동시에 두 사람에게 끌려 죽대 그늘 속에 부려졌다. 경비병들을 치운 승판과 걸석이 망을 보기 위해 경비병들 자리에 서는 순간 조장이 동마루와 미니한테 안으로 들어간다고 손짓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지만 소리가 났다. 그걸 주의할 틈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선 세 사람은 잠시 어둠에 눈이 익기를 기다렸다. 밖에서 비쳐든 희미한 빛 속에서 위아래 칸으로 나뉜 넓은 방 안쪽 침상에 엉겨붙은 두 사람이 들어왔다. 표적이 계집을 끼고 잠들어 있었다. 조장이 미니한테 계집을, 동마루한테 표적을 맡으라고 신호했다. 계집은 깨지 않는다면 살 것이나 동마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갈등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동마루는 즉시 움직였다. 미니도 동시에 다가들었는데 제들에게 다가온 살기를 계집이 먼저 느꼈던가 몸을 뒤척이는 성 싶더니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비명이 입 밖으로 채 나오기 전 미니의 손에 막혔다. 그 순간 표적의 가슴팍을 타고 앉은 동마루도 왼손으로 잡은 그의 목을 오른손으로 깊숙이 그었다. 피는 튀지 않았다. 때늦게 보둥대는가 싶던 표적이 푹 찾아들었다. 동마루는 단검에 묻은 피를 표적의 가슴에 닿고 일어섰다. 미니도 일어섰다. 문을 열어놓은 조장이 두 사람을 밖으로 나서게 한 뒤 나와 담장 쪽을 가리켰다. 그림자처럼 엎드려 담장 밑으로 다가간 그들은 한 사람씩 벽을 타고 올라 건너편으로 뛰어내렸다. 동마루가 그중 젊었던지라 맨 나중에 담을 넘었다. 일이 끝나면 최대한의 속도로 빠져나가 대동리 현무 선원으로 모이게 돼 있었다. 동마루 일행은 조장의 지휘 아래 숲속으로 산짐승들처럼 스며들었고 숲에서 복면을 벗은 뒤 외관 경비병 복색을 벗어 땅에 묻었다. 산을 내려온 다음에는 흩어졌다. 동마루가 대동리 선원 밑에 당도했을 때 길목숲에서 미니가 튀어나왔다. 짝이 된 지 20날 만에 처음으로 둘이 와락 끌어안았다. 비로소 동마루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니도 함께 떨었다. 길목숲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조장이 왔고 승판과 걸석도 숨이 턱에 차 차례로 왔다. 다 모이니 진시 중간 즈음이었다. 사시 중간 즈음엔 다른 네 조도 모두 돌아왔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일을 마친 것이다. 7월 초였세. 동마루가 집을 떠나온 지 25세가 지나 있었다. 25세가 아니라 25년쯤 지난 듯 집이 아스라했다. 하여 각자 배정받은 선원으로 가서 반년간 수련하되 그동안에 유다른 영이 없으면 반년 뒤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새로운 명에 눈앞이 아득해졌다. 전국 회원들이 위치를 바꿔 교류하며 타 지역의 습속을 익혀 안목을 넓히는 것도 수련의 한길인 바 예서 먼 지역은 열흘 내에 가까운 곳은 닷새 안에 당도하여 안정하라. 동마루에게 지정된 곳은 전라도 창평현 금정산 밑에 있다는 청룡 선원이었다. 닷새 안에 도착해야 할 곳이었다.
축지법을 쓴다면 모를까. 말을 타고도 집에 들렀다 배속지로 갈 말미는 없었다. 그 말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시한이 그렇게 짧은 것이었다. 불만을 가질 수 없거니와 불만도 없었지만 동마루는 어쩔 수 없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일이 칠성날이었다. 반야의 생일이기도 했다. 내일 새벽 옥조를 깃기 위해 집에서는 지금쯤 우물을 퍼내느라 부산할 것이다. 저녁 참에는 시루떡을 지어 우물에 두고 칠성제를 지낼 것이고 밀전병에 고명들을 싸먹을 것이다. 내일은 반야의 생일상도 차려질 터이다. 반야의 생일은 생일을 모르는 나무와 동마로와 끄대와 강수와 꽃님의 생일이기도 했다. 몇 생을 살아온 듯 익숙한 집이었다. 6칸짜리 초가 앞에 신당이 세워지고 그 건너에 아래채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컸다. 나무 언니와 더불어 숱한 꽃나무들을 캐다가 울타리 밑에다 심었다. 안채 옆 장독대와 우물을 지나 사립을 열고 나가면 시내에 닿게 된 집. 심하게 가물 때 이외에는 늘 물이 흐르는 그 내한켠에는 사철 더운 물이 솟는 샘도 있었다. 온양에 온천이 있듯 도구산에도 더운 샘이 있는 것이다. 숨은 우물 은샘이 은샘인 이유였다. 동마루는 반야를 들여앉히기 위해 집에서 가까운 은샘 계곡에다 자그만 둔벙을 만들었다. 그 둔벙 위에 봄이면 산사나무 꽃송이가 날아들었고 여름이면 자귀꽃이 내려앉아 맴을 돌았다. 생각이 깊어지면 자신의 영이 반야한테 잡힐 것이다. 자신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있는 살기도 반야한테 가 닿을 것이었다. 동마루는 자신의 살인을 반야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표적의 목을 그을 때 칼날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던 그 아찔함을 어떻게 형용하랴. 날카롭고도 아득했던 그 촉감을 서둘러 잊어야 할 터였다. 동마루는 집 생각을 털어내기 위해 도리질을 했다. 병진이 언젠가 또 보자며 앞서 떠났다. 민희는 전주 근방으로 가게 되어 하룻길을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벽일을 마치고 다 모인 지 2시즌도 지나지 않아 대동리 현무 선원에 모였던 한양 이남 오품급 계원들이 모두 흩어졌다. 동마루와 민희는 맨 나중에 그곳을 벗어났다. 비가 오려는지 몹시 무더운 날이었다. 5장 입으로 그린 꽃. 수십 년의 무력을 가지고도 을순 문현에는 3칸 넓이의 신당과 5칸짜리 안채가 전부인 허름한 집이었다. 스승 동매도 궐 출입까지 하던 만신이었으나 생전 삶의 양상은 을순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지간히 연기가 세어도 그 연기를 자신을 위하여는 쓰지 못하는 게 보통 무격들이었다. 자신을 위하여 쓰는 연기는 이미 탁해져서 더 이상 연기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수십 년 전 골문에서 맞아 죽었다는 만신 막내는 자신의 연기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특출난 무녀였다. 그랬으나 자신의 끝은 알지 못하여 결국엔 맞아 죽었다. 그의 재물이 10만 양이 넘었다 했지만 쌓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랴. 반야도 그와 비슷했다. 제 생의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반야도 모를 터였다. 그래서 유울에는 반야가 벌어들이는 재물을 나누려 애썼다. 그것만이
딸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자신도 사는 길이라 여기는 탓이었다. 이후래는 땀 흘려 이고 온 곡식을 을순 무녀의 신당에 바치며 정성스럽게 예를 올린다. 한가위 지난 지 나흘째였다. 설밑과 달리 추석 즈음에는 원래 손님이 드물기도 하지만 몇 안 되는 손님들이나마 반야는 칭병하며 밀어내는 참이었다. 반갑지 않은 손님들을 미리 보았을 때 흔히 그러는 아이기는 했으나 한가위 직전에 천안 다녀온 여파가 큰 듯했다. 그쪽 새터말이라는 곳에 있다는 규수 때문이었다. 16살의 그 아가씨가 무병이 든 지는 1년 남짓 되었다. 반가위 규수가 무병을 앓으니 그 자체로 이미 죽은 목숨. 작년 가을에 규수를 찾아보고 왔던 반야는 이번에 가서 갓 몸을 떠난 규수의 홀령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딸 자식 목숨보다 가문의 채통이 중한 세상 법도에 반야는 새삼 몸서리가 나는 듯했다. 부디 반야가 무사히 살도록 해주소서. 반야가 살피는 목숨들이 다 무사히 살게 하소서. 반야의 몸주는 아미타불이시지만 천지간 모든 검님들이 그 아이와 소통했다. 이후에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 했다. 하지만 모든 신들을 다 섬긴다고 반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집에 찾아오는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통해 영신아 씨를 해한 무렵의 5이 모두 잡혔고 충청 감령에 있던 그들이 한양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야를 찾아온 손님들은 꽃각시 보살에 관련된 소문을 벌레 물어들이는 새들처럼 물고 와 전해주었다. 범인들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에는 범인들 집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지를 올렸다는 소식도 들어있었다. 처음 잡혀든 자가 벌써 이실직고를 했음에도 나중 잡힌 범인의 집안에서 누명이라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안악들이 반야나 유울의 앞에서 차마 다 말하지 못하나 한갓 무녀 따위의 말에 따라 반가의 자손을 살인죄인으로 만들 수 있냐는 호소도 있는 듯했다. 그들이 반야를 이대로 내버려 둘 성 싶지 않았다. 예를 마치고 신당을 막 나온 참이었다. 을순만신을 뒤따라 안채로 향하는 유래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소리가 사립에서 났다. 보십시오. 예호 꽃각시 보살 자당이 계십니까? 젊은 남정네 목소리였다. 을순 무녀가 주인답게 달빛이 아스하게 드리워진 사립으로 나갔다. 꽃각시 자당은 여기 계시오만 누구시오? 그대기 예 계신 걸 어찌하시고? 을순 무녀의 물음에 젊은 남정네가 각시보살 자당을 직접 뵙고 싶다고 응대했다. 유래가 떨리는 가슴팍을 손으로 누르며 사립으로 다가갔다. 저녁참에 반야한테서 이안신이 오리란 말을 듣는 순간 반야가 그를 만나라고 해주길 바랐다. 그분과 인연이 있으니 순하게 맞으라고 해줄 걸로 여겼다. 지난번 만남이 제 무견한 부추김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오늘 밤에는 일고의 여지없이 집을 비우라고 했다. 한신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서운한 것, 이 생에서는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그의 씨앗을 받아 몸에 담게 된다 한들 어쩌자는 것인지 마련도 없는 채였다. 무엇보다 사온죄를 곤혹스레 만들 일이었다. 그가 흔히 계집질하던 사람이 아닌 건 그 밤에 벌써 알아보았다. 아들 하나에 딸 하나라는 그에게는 서출도 물론 없는 기색이었다. 그런 사람한테
못할 노릇이었다. 그 부인에게 또 무슨 못할 짓일 것이며 따님을 시집 보내고 16살에 사마시에 급제한 외동 아드님을 성균관으로 보내놓고 노상집을 비우는 사원제를 대신해 큰살림을 해내는 부인이라 했다. 홍혜원이라는 당호를 지녔다는 그이 언감생심 질투를 하랴. 죽은 듯 몸을 숨겨야 마땅했다. 100번 생각해도 반야가 옳음을 알면서도 젖가슴 하나나 다리 한쪽이 없어진 듯 허룩하고 어지러웠다. 초립을 쓴 낯선 남정네가 유래한테 허리를 수그리고 나서 사립 가까이 다가와 낮게 읊조렸다. 사원제께서 뵙기를 청하십니다. 저들을 적당히 무마하시고 나오시지요. 기껏 비하게 한 어미의 행방을 달리할 수도 있으련만 고지고대로 알린 반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듯했다. 뻔히 보이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반야는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는 반야는 그러나 사내를 연모하게 된 계집의 마음, 단 하나의 길밖에 보이지 않는 계집의 마음을 몰랐다. 이후에는 궁금해 서 있는 깨금내와 을순 무녀에게 돌아와 반야 때문에 찾아온 익히 아는 손님이라고 걱정 말라 말한 뒤 사립을 나왔다. 초립의 남정네가 앞서 걸었다. 이후에는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뒤를 따랐다. 몇 개의 고사설 지나 동네 입구 저수지 얼음에 닿았을 때 말세필이 나타났다. 두 필의 말에 사람이 앉아있고 곁에 빈 말 한 필이 서 있었다. 유래를 안내한 사내가 사원제한테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빈 말에 올라 다른 한 사내와 함께 총총히 사라졌다. 이한신이 말 위에 앉은 채 말 아래 선 유래를 내려다보았다. 마주 보았으나 눈빛은 보이지 않았다. 반야한테 당신이 집을 비웠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갈까 했어요. 한데 내가 오는 걸 미리 알고 당신을 피신시켰을 그 아이가 당신이 멀지도 않은 이웃 마을에 있다는 걸 알려준 까닭은 또 뭔가 싶더이다. 그 아이가 보통 아이라면 내가 이리 여러 번 생각했을 까닭이 없지요. 여하튼 내가 오늘 밤 당신과 보내도 된다는 뜻임을 알게 됐고 왔어요. 허나 당신이 꺼려하시면 내 이 말에 박차를 가해 당신 앞에서 당장 멀어질 텐니다. 여보 채정, 내 어찌하오리까? 그의 말에 담긴 진심이야 유울에도 충분히 느끼지만 어투의 장난기가 뒤범벅이라 흡사 젊은 도령의 농 같다. 이 사람은 나를 통해 자신의 젊은 날을 되새기는 거로구나. 이후에는 자신 안의 감도라 채워지는 젊음으로 인하여 단박에 그를 이해했다. 삽시간에 이후에도 젊어졌다. 벌써 말 위에 계시는데 그 말 타고 가신다 한들 제가 무슨 수로 당신을 붙잡으리까? 그냥 가시고 싶으면 가시어요. 귀천 따지지 말자 하시더니 말 위와 말 아래가 천지 차이입니다. 쇠내 아예 부복을 하오리까? 말 위의 한신이 저수지 수면에 물수제비 뜨듯 큰 소리로 웃었다. 웃는 그가 좋아 이후에도 가만히 웃는다. 한신이 말 위에서 손을 내리뻗었다. 왜요? 당신 손 내게 주고 발걸이에 발 걸면 제가 올려드릴 텐니다. 저는 40여 평생 말도 소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저더러 어쩌라고 이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허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 홀로 말을 타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안기라는 뜻입니다. 둘이 타려 긴 안장까지 준비했는데 새삼 내외하실 테요. 그 짐승이 사람 둘을 태우고도 실제로 걸을 수 있습니까?
주변 숲에 잠든 새들이 전부 퍼덕이고도 남을 듯한 소리로 한신이 웃었다. 유울에는 웃기 어려웠다. 말을 타본 적이 없거니와 아무리 밤이란들 남정네 품에 안겨 길을 가야 할 모양새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다시 뻗어내려온 한신의 손을 잡고 그가 가리킨 발걸이에 발을 놓고 올라섰다. 올라선 순간 겨드랑이로 들어온 팔에 의해 몸이 후끈 들리더니 절지에 말 위에 앉아 한신의 품에 고스란히 안겨 있었다. 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보다 수십 배 빠르고 수십 배 튼튼한 짐승이 말입니다. 아주 고마운 짐승이지요. 무서워 마세요. 아니, 무섭거든 나한테 더 기대면 됩니다. 어디로 가려는지 유우레가 묻기 전에 말이 움직였다. 유우레가 놀라 움찔하자 한신이 유이레를 아는 팔에 힘을 주어 당겼다. 말이 천천히 움직였으므로 큰 두려움은 일지 않았다. 달빛 비치는 길을 따라 말은 하염없이 움직였고 유우레는 말 등과 한신의 품에 적응했다. 하늘이 올려다 보였다. 이우러 드는 달이 보였고 달보다 반짝이는 별들이 보였다. 바람이 선뜻선뜻 두 몸 사이를 간지리며 지나다녔다. 하늘보다 높은 그의 얼굴이 바로 앞이었다. 이우레가 가끈히 묶인 그의 턱 밑을 한 손으로 만졌다. 고물고물 손가락을 움직여 턱도 만졌다. 수염을 기르지 않은 그의 턱이 제법 까칠했다. 볼을 쓰다듬다가 귓볼을 만지더니 그가 진저리를 치며 이우레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이우레가 손을 떼어내며 그의 품에 머리를 묻고 낮게 웃었다. 나를 아주 올가매실 참이요. 저는 그저 낯을 익힌 것뿐인데 무슨 말씀을 그리 하셔요? 구미호를 안고 가는 기분입니다. 구미호가 무서운 요물인 줄 알았더니 아닌 줄 알겠고요. 기꺼이 간을 빼어 바치고 싶겠어요. 간까지는 바라지 않으리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시어요. 내 집도 당신 집도 못 갈 형편이니 온양객점으로나 갈까 하는데 차라리 밤새 이러고 다니릴까? 아무래도 좋습니다만 까칠하신 게 먼 길 다녀오신 듯 하신걸요. 일이 있어 한양에 다녀오는 참입니다. 명절을 어찌하시고요? 명절 치레를 워낙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사당 먼저 들러 구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아참, 이번에 간 김에 서초 나온에도 들렀소. 아우집에 머물다 나오면서 당신 옛집에도 불어 가봤어요. 집이 아담하면서도 제법 규모가 있더군요. 뜰도 곱고 계속 말하리까? 말씀하시어요. 대문 앞 느릅나무는 그대로 있었디다. 주인은 함가성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하고요. 주인이 몇 번 바뀐 듯 했고 사랑채는 증축되었다고 합디다. 그 과정에 이때여 있던 이웃 초가가 그 집으로 들어왔는데 까닭이 사랑채가 약간 옮겨 앉아야 집의 기세가 사람을 범지 않으리라는 풍수쟁이 진단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뀐 걸 보면 아무래도 집터가 센 모양이죠. 현재는 박가성의 초신애가 살고 있다 했어요. 20여 년 전부터 숙부네가 살고 계시지는 않으리라 짐작했던 참입니다. 순정이 세자를 해한 것으로 밝혀져 장살된 뒤 숙부도 끌려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죽지는 않았으나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집을 내버리다시피 하고 달아난 숙부 식구들이 어찌 되었는지 유울에는 궁금해해 본 적이 없었다. 쑥대밭이 되어 비어있던 집을 한 차례 들여다본 뒤 그 집도 잊고 살았다. 내가 당신을 처음 봤던 때가
그럼 숙부댁에 머물고 있던 잠이었소? 제가 태어나 자란 집이었습니다. 부모가 한꺼번에 세상 뜨신 뒤 숙부댁에서 들어오셨죠. 허면 시집 가야 할 나이에 유서는 왜 쓰셨답니까? 물가에 유서와 심벗어 놓고 자신을 세상 사람 아니게 만들어버린 처자 이야기. 당신 말고는 나는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소. 어떻게 그리 기막힌 발상이 가능했을까? 왜? 철이 없어 시집가기가 싫더이다. 밤도망을 쳤지요. 호호, 누구와 정혼을 했기에요? 당시 돌아가신 제 아버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느 영감의 후치로 가라 하시잖아요. 숙부가 저를 보내 벼슬을 얻고 싶으셨던 게죠. 그 노릇 하기가 죽기보다 싫더이다. 죽는 셈 치고 아예 다 내버렸지요. 사경 중간 즈음에 그 짙었던 어둠 속을 걸어 세검정으로 향했던 16살 봄밤의 캄캄함을 어찌 잊을 수 있으리. 어머니 생전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던 무녀의 집. 그곳으로 향하던 걸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서 더뎠다. 매주 가마골을 지나 동네 만신의 집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동매는 자초지종을 듣고 결심이 굳었다면 유서를 쓰라 했다. 유서를 써놓고 나흘을 알았던가. 앓고 난 채정은 유우래가 되었고 그 사이 물가에 신을 벗어놓고 죽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무녀의 딸이 되었다. 방가의 여인들이 남정네들 버린 것에 휘말려 노비가 돼버린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지만 제 발로 걸어가 무녀가 되었다는 소리는 처음이오. 고생이 자심했을 텐데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후회한 적 없사와요. 미천해졌을 망정 만신의 딸로 반야 어미로 산 덕에 굶지 않고 헐벗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지요. 제 뜻대로 사는 세상, 어느 사대부가의 안방도 부러워한 적 없습니다. 어떤 남정네의 안악 노릇도 못하겠고요. 나더러 들으라는 소리요? 당신 들여앉힐 생각 말라고? 저를 들여앉힐 작정이셨어요? 명색이 장부가 제 여인을 들여앉히는 게 마땅하지 않소. 반야가 제 식솔 거느릴 기세가 충분하니 나는 당신한테 한양으로 가지 않겠냐 할 참이었소. 실인즉슨 당신 옛집을 도로 찾을 수 있을 듯해요. 지금 사는 초신애가 살림이 기울어 집을 내놓았다 합디다. 그 집을 손봐서 당신이 옮겨가면 어떨까 싶소만. 허나 당신이 정이 반야와 멀리 못 살겠다면 한양 아니래도 당신 원하는 곳에 집을 마련할 수 있어요. 반야는요 날이 세상에 나와 지금까지 제 손으로 솥에 물 한 번 떠본 적이 없답니다. 세상 안악들이 전부 잡고 사는 바늘도 만져본 적 없지요. 부엌에 들어가 본 일도 없습니다. 신을 모시고 점사 보는 일 외에는 천지분간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 살라고 그렇게 세상에 난 아이고요. 저는 그 아이 어미입니다. 당신 말씀이 황홀하긴 하나 따를 수 없고 그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살렵니다. 당신 안악이 아니라 반야와 아이들 어미로서요. 반야를 빼고도 자식이 5입니다. 또 아이들이 들어올 터여요.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게 반야를 낳은 제가 이 세상에서 할 노릇입니다. 그 소위 말란 뜻이 아니지 않아요. 그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덧붙여 내 사람 노릇이라도 못하겠습니까? 내게 일이 안겨 있으면서. 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벌써 살 만큼 산 나이에 당신 만나 일이 호강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저를 유래 이외에 어떤 모양새로도 만들려 마셔요. 내가 기어이 당신을 내 사람 모양새로 만들겠다면
어찌하시려오? 달아나죠. 제가 얼마나 잘 달아나는지 아시지 않아요? 식구가 적잖아 못 달아날성 싶은데. 게다가 반야를 데리고 가겠소? 아니면 두고 가겠소? 농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지내보십시다. 그리웠어요.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채목의 일이고 생각할 겨를 없이 온 길이요. 한신이 이우래를 바싹 당겨 안고 속삭였다. 이우래도 그를 그리워했다. 단 한 번의 인연이었거니 하면서도 수시로 그를 떠올리면 안온해졌고 그에게 안겼던 시간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치곤 했다. 이우래는 고개를 돌려 그의 턱 밑에다 입을 맞춘다. 한신이 말을 세웠다. 입술이 닿았다. 가만히 서로를 음미하던 두 혀가 뜨겁게 엉켰다. 유래를 쓰다듬던 한신이 이대로 아니 되겠다 중얼거리곤 말에서 뛰어내려 유래를 안아 내렸다. 길옆나무 사이로 들어선 두 사람은 다시 엉킨다. 젊을 때는 젊어서 몰랐다. 나이 들어 만난 정의는 폭포 같았고 화염 같았다. 아늑한 동굴 같기도 했다. 한신의 손길이 이울의 몸에서 허울들을 거침없이 벗겨냈다. 이울에도 그의 몸에 걸쳐진 옷자락들을 모두 걷어냈다. 이울에는 그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핥고 물었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 한신도 느끼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아무것도 제어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람 같은 몸놀림에 내맡기고 흔들렸다. 약간 이지러진 달빛이 가을 바람에 실려 알몸의 두 사람을 살랑이고 다녔다. 달빛이 밝지는 않았으나 동마로가 떠난 뒤 계곡을 향한 밤 걸음이 익숙해졌다. 징검다리 저쪽에 둔벙이 있었다. 더운 물이 솟아나 흘러내리는 곳에 물이 고이도록 동마로가 야트막한 뚝을 쌓아 놓았다. 공기는 선뜻했지만 물속은 따뜻했다. 그대가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세만으로 들어와 머리를 감겨주었다. 손바닥 가득 녹두가루를 묻혀 반야의 머릿속을 헤집고 긴 머리카락을 비벼 씻는다. 씻을 때마다 동마로가 떠올랐다. 날이 따뜻할 때면 생가 저만치서 등지고 선 채 밤 목욕을 지켜주고 날이 추우면 정제간 목욕통에 물을 채워주던 그였다. 그 물에 언제나 꽃잎을 띄워주던 동마로가 가여워 허여했던 교접이었다. 천만 뜻밖의 쾌락을 누렸다. 접신 과정조차 없이 신들이 들어와 있음을 깨닫고 자라왔으므로 그때의 쾌락은 접신의 순간이면 이렇겠거니 했다. 그로 좋겠다. 더 생각하는 건 욕심이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 환하던 눈을 뽑힌 것처럼 연기를 잃게 될 것이고 한식경 뒤에 닥칠 일도 못 보게 될 터였다. 그때가 이 생의 몸을 버리게 될 터였다. 이 생을 버린 몸이야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일 것이나 그 홀령은 갈 곳을 몰라 헤매기 다반사였다. 사지를 묶인 채 제 방에 갇혔다가 끝내 고사한 새터말 방이 홀령은 제 집 떠나기를 아예 거부했다. 제 집 담장 안에서 집안이 어찌되어 가는지 지켜보겠노라 고집했다. 할아비와 아비, 세상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악귀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여운 홀령을 그대로 둔 채 돌아온 뒤 이따금 울적해지는 반야였다. 별님 언니,
동마루 언니는 언제 돌아와요? 다 감긴 머리카락을 한 줄로 말아놓고 둔번가의 수건을 들고 쪼그려 앉던 그대가 반야한테 물었다. 동마루가 떠난 뒤 처음 묻는 것이었다. 달빛이 반야가 들어앉은 샘 안에서 너울거렸다. 반야가 그 달을 건지려는 것처럼 물을 쥐어보다 손을 폈다. 하늘에서 약간 이지러진 달은 물속에서 한층 이지러져 있었다. 그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언제 돌아오리란 가늠도 되지 않았다. 우러러본 가을 하늘에 칠성이 걸쳐져 있었다. 볼 때마다 설레고 늘 보아도 그리운 별들이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별자리 공부를 시키셨다. 아주 오래된 천추, 천선, 천기, 천권, 옥형, 계양, 요강 등이라 불린 7무녀가 있었더니라. 하늘의 칠성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듯 그들도 모두 자기 땅에서 제각기 모습으로 사람 살이를 돌보면서 살았지. 헌데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살이가 점점 고되어지는 것이야. 더불어 그 자신들 살이도 고되고 하여 그들은 더 멀리로 눈을 두게 되었어. 눈과 눈들이 마주쳤지. 손을 잡게 되었고 개를 만들었지. 개라는 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손잡고 같은 일을 하자 약조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개를 만드니 힘이 커졌어. 돌볼 수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었고 돌봄을 받은 이들은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가 되었으니 사람이 늘 수밖에 없었지. 그 이들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의 목숨이 같은 값임을 알았고 그리 되기 위해 애썼더란다. 그 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떠난 뒤에도 계속 이어졌지. 시절에 따라 세상에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 밑으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개는 수백 년을 이어지고 있어. 그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 무녀들이 있고 허니 반야야. 세상을 넓고 깊게 보아야 한다. 무녀로 태어난 이상 너는 일개 사람, 일개 여인이 아니라는 뜻이야. 되새겨보면 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녀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추상적인 말씀이었다. 세상을 넓고 깊게 보라. 하나도 어지럽지 않은데 이해하기 어려웠다. 아가, 저 북두 칠성을 보아라. 국자처럼 생기지 않느냐? 삼라만상에 생기를 주는 생명수 바가지가 북두 칠성이다. 무녀들이 칠성 방울을 흔드는 까닭이 그 때문이고 지혜롭고 밝은 것, 생명을 부르는 것이야. 내 이름 반야에 담긴 뜻도 지혜요 밝음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내 이름이 가진 뜻, 내가 남보다 밝은 심안을 지니고 세상에 나온 이유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하고 모든 말에는 양면의 날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상대를 향한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걸 명심해야 해. 어린 소녀에게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도 할머니는 그렇게 신중하셨다. 동마루 언니가 돌아오기는 해요? 그건 나도 잘 모른다. 내가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니? 그들 말 들으면서 짐작하기로 사내들이란 워낙 떠돌게 돼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분명한 건 그대야. 동마루는 네 짝이 못 된다는 것이야. 너하고 부부연이 없어. 동마루가 오든 안 오든 그냥 두고 시집 가려무나. 그러면 자식 많이 낳고 오래 살게 될 거야. 내가 동마루 언니한테 시집 가면요? 저와 동마루 사이에 부부 인연이 없다는데도 툭 내던지듯 물어오는 그대의 질문에 반야는 잠깐 말이 막혔다. 저 원하는 대로
종알될 수 있는 계집애한테 시샘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반야는 할 일 없이 물을 머리에 끼얹고 나서 얼굴을 훑어냈다. 동마로한테 시집 못 간다고 했잖아. 동마로는 저밖에 모르는 위인이야. 그리 오래 지켜보고도 몰라? 알아요. 만날 밖으로만 나돌고 잘난 얼굴 들고 밤마다 천지로 걸고 다니면서 계집질한 거죠. 동마로가 잘난 얼굴이냐? 공부 자국이 너댓 개나 있는걸. 그래도 잘났죠. 인근 계집애들이 전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싶어 하는걸요. 무녀 집으로 시집을 오고 싶어 해? 팔자 그리칠 줄 몰라서? 그래도 우리 집이 이 근동에서는 제일 부자잖아요. 동마로 언니도 잘났고 별림 언니가 좀 무섭다기는 해도요. 반야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고는 몸을 일으키며 손을 내민다. 그대가 수건을 건네주었다. 더운 물에 잠겼다 나온 터라 밤 공기가 한결 서늘하다. 동마로가 계집질하고 다닌 것까지는 나도 모르겠다만 그대야 동마로 입고 시집을 가려무나. 너 보기에 그 노루목 뱃사공 총각이 어떠하더냐? 예쁘더냐? 을순 무녀하고 알고 지내는 뱃사공 집에서 그대를 보았던지 며느리를 삼고 싶어 한다고 했다. 자식이 5이나 달린 뱃사공 집에 맞이라 했고 그 사는 형편이라야 손바닥까지 빤할 터라 그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아주 싫은 기색은 아니었다. 눈치 봐하니 먹돌이라는 뱃사공 집 맞이를 장터에서 본 적이 있는 듯 했다. 노상 쏘다니기 좋아하는 젊은 애들답게 그대도 틈만 나면 장터며 인근 마을을 돌아다녔고 가는 데만도 반나절 길인 온양 큰 장에도 가고 싶어 안달했다. 그 와중에 먹돌이와 눈이 맞은 것이다. 예쁘긴요. 수염이 새까매가지고 처음엔 산적 같았어요. 어째 저리 새까만가 했더니 글쎄 이름이 먹돌이래요. 그런 주제에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얼마나 놀랐다고요. 놀랐으면서도 네가 어디 사는 누군지 다 알려준 걸 보면 싫지는 않았던 모양이지. 내가 알려준 게 아니라 봉인년이 속삭거린 거예요. 헌데요. 봉이 계집애도 동마로 언니 좋아한대요. 봉이는 장터 대장장이 딸년이었다. 장날은 물론이고 여느 날에도 밤이면 수시로 그대를 찾아와 놀고 자다 새벽 불공을 올릴 즈음이면 고양이처럼 빠져나가는 아이였다. 허면 봉인년을 족쳐야 할 일이로구나. 그런데 정말 먹돌이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 네가 정이 느끼지 않으면 내 어머니께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련다. 어머니한테 괜한 고생하시라 할 필요 없지 않니? 오늘 밤만 해도 벌써 너 잘 되라고 쌀을 한 마리나 이고 나가셨는데 넌 맘도 없이 어머니한테 왜 그런 고생을 시켜? 그대가 감감 말이 없었다. 몸이 크면서 동마로를 향해 제 맘을 키워온 아이였다. 그가 집을 떠난 지 겨우 2달 만에 거론되는 제 혼사가 난처할 터였다. 시집을 가고 싶다고도 아니 가련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인 것이다. 어머니가 정해주시는 대로 따를래요. 제가 해야 할 선택을 삽시간에 어머니한테 떠넘기는 그대의 결정에 반야는 잠깐 어지럽다. 오늘 밤 어머니는 어찌 선택하실까? 혹은 사온제 나리는 나리가 오실 듯한데 어찌 하시겠냐 했을 때 서둘러 신창으로 건너가신 어머니의 그 지극한 마음을 반야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짐작하고 조정했다. 그 이후의 일은 반야도 어림할 수 없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야 할 길과 가고 싶은 길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가고 싶은 길로 움직였다. 누구나 다 제 움직임에 따라 자신이 만들어짐을 알면서도
또한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두 분은 다시 만난 인연이었다. 그럼에도 일단 해방을 놓았다. 타인이라면 간섭할 까닭이 없는 인연이지만 이울에는 어머니였다. 숱한 여인들이 씨앗이라는 악연 때문에 울고 분노하고 고통받으며 미치는 꼴을 지켜보았다. 세상 습속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남의 일이었을 때만 당연한 법. 당자들은 훼손된 자존을 감내하느라 속으로 피를 철철 흘렸고 피를 흘리다 못해 상대를 죽일 방법을 찾기가 부지기수였다. 지킬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방법은 극악했다. 반야 스스로 그들을 그렇게 부추기기도 다반사였다. 뻔히 보이는 그 악연의 고리에 어머니를 그저 밀어넣을 수는 없었다. 별님 언니, 언니는 검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꿈을 꾸기에는 보이는 게 너무 많았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지니고 태어난 이유, 자신의 몸에 그 많은 것들이 실린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하여 반야는 자신의 이 생을 덤이자 다음 생으로 난 다리로 여겼다. 이 생에서는 다음 생으로 이어질 인연을 맺지 않아야 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벌써 셀 수도 없는 다음 생의 인연과 업을 지었다. 사람의 한 생이 윤회의 원한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그 자체로 철저히 한 생의 목심을 깨닫는 즈음이었다. 네 생각에 나는 누구한테 시집가면 되겠니? 점쟁이인 나를 감당해줄 사내가 있을 것 같니? 동마루 언니요. 동마루 언니는 별님 언니를 점쟁이나 검님 각시로 아니 보고 별님이로 보잖아요. 네가 그걸 어찌 아니? 그런 건 숨쉬거나 밥 먹는 것처럼 그냥 알아요. 알면서도 별님 언니는 벌써 검님들께 시집갔으니까 내가 동마루 언니한테 시집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동마루 언니한테 나는 풀이나 나무와 한 가지예요. 사내가 풀이나 나무한테 장가들 리 없잖아요. 가엾기도 해요. 별님 언니는 검님들하고만 노는데 동마루 언니는 만날 언니만 쳐다보니까.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동마루 언니한테 시집가고 싶지 않은지. 안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언니 꼭각시 보살은 어찌 되어요? 너 시집갈 때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아니 친정이라고 와도 밥 한 술 먹을 수가 없게 될 거야. 네? 알아듣지 못하는 그대를 일깨워주지 않고 반야는 집으로 올라섰다. 그 사이 제 말 들은 호랑이처럼 봉이가 와 안채 마루에 앉아 있다가 반야를 보고는 발딱 일어난다. 봉이는 평소에도 어쩌다 반야와 마주치면 놀란 차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손님들이 이르게 될 터이니 아래채에 불 꺼지지 않게 단속해 놓아라. 내일부터 손님 보시게요? 어머니도 아니 계시는데요? 어머니 계시면 어머니가 손님 보시니 불단속 문단속하고 놀다들 자거라. 단속을 해놓고 둘이서 숨죽여 집을 빠져나갈지도 모른다. 밤이면 괭이들처럼 자유로운 아이들이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반야는 몰랐다. 누구나 자신이 사는 만큼만 아는 법. 할 일 없이 내까리며 방으로 들어온 반야는 서한 앞에 앉는다. 요즘 새삼스레 역경을 다시 펼쳤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지 않고 아무렇게나 넘겨 나타나는 데부터 읽는다. 지금 나타난 대목은 계사 하전편, 역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천지 인의 도는 쉴 새 없이 변동한다. 6효의 효는 그 변동을 따른다는 뜻이다. 각 효에는 음과 양이 있어서 이 양자가 여러 가지로 짝을 짓는 것으로서 그 꼴을 정한다.
사람은 궤의 꼴을 보고 기륭을 판단한다. 책은 어지럽지 않았다. 읽고 또 읽다 보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된다. 우주의 은행 원리보다 어려운 건 역시 사람이요. 사람의 말과 마음이었다. 아니, 자신의 마음이었다. 요즘 반야는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